네, 반갑습니다. 독거스레츠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이 부산이 살기가 정말 좋은 게 서울보다 공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공기청정기를 이제 써왔는데 여기 와서는 당근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공기도 좋고 여름에는 덜 덥고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덜 춥고 서울보다. 그래서 정말 이 은퇴해서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고, 제가 동남아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병원이라든가 또 한식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은 동남아도 좋긴 좋지만 1년에 뭐 추울 때 잠깐 몇 달 살다 온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 부산이라든가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이 정말 나이가 한 55세 넘어가면은 이쪽 결국에는 은퇴하기는 가장 좋은 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거스레츠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썸네일을 부정적으로 달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달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등장구를 향후 보는 이유,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적으면, 썸네일을 만들면은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근데 폭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제가 작성하게 되면 이게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런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썸네일을 어떻게 적든 간에 이 독거스레츠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채권시장, 뭐 환율, 뭐 원자재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불어되게 다 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냥 뜨면 3, 4일에 한 번씩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진짜 유동성이 엄청난 시장이죠.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2번 정도 계속해서 역사적 고가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대 그 주식시장을 딱 봤을 때도 올해는 정말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는 어마무시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유동성. 자, 계속해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곧버스를 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썸네일이 그런 그 유튜버들의 그 영상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두려움의 벽을 타고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 물론 근래 들어서는 우상향하는 정도가 좀 약해지긴 했죠. 4월달, 5월달, 6월달에 비해서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측면, 그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완만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그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조정, 엄청난 폭등 이후에 이 폭등의 이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이거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무슨 가격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건 잘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데, 지금은 상당히 건강하게 시장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불안한 그런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 내가 4월달 폭락장에서 못 샀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뭐랄까, 이런 포모적인 그런 정서가 기저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뭐 콜스라든가 뭐 오픈도어 이런 종목들 몇 배씩 팍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밈 주식들이 다시 이제 대두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폭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맞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그 주도주는 뭐냐면은 그 AI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주들, 뭐 빅테크부터 해서 수많은 종목들이 AI 관련주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성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S&P 500 종목 중에서 한 120 종목 정도가 지금 실적을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 중에서 88%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빅테크 종목들, 그 내수주들이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빅테크라든가 AI 관련 종목들이 더 우상향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1, 2분기에 그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실적도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한 걸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들이 좀 움직인다고 해서 그럼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 끝장이야, 근데 클라이막스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기계적인 생각이다. 너무 시장을 쉽게 보는 거다, 단순화해서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을 단순화해서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그런 습관이긴 한데, 근데 디테일한 걸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순화해서 판단도 단순하게 굵게 내리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냥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한 지표라든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지표 몇 개만 보고 판단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위험하다, 위험한 투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표 몇 개 보고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들 몇 개만 듣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이 수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서 2022년도에 밈주식들 막 날아갔었잖아요. 뭐 텔레닥이라든가 뭐 말도 안 종목들이 날아간 적 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도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였는데 그 종목들이 2020년 팬데믹부터 2021년 지나가지고 2022년까지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도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2년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꼈던 측면도 있었고 또 이쪽의 성장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9%까지 뛰었죠. 왜냐면 공급망이 붕괴가 됐었고 또 파월이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었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9%까지 뛰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한 방에 0.75%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금리 인상을 제롬 파월 의장이 단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022년에는 쭉 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밈이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꾸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밈 주식이 움직일 때쯤에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때렸는지 이것도 같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시장을 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설픈 그 대가를 공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팍팍팍 올렸잖아요. 거의 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5%대까지 금리를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급하게 올렸는데 그래서 시장이 망가졌어요. 2022년은 내내 거의 시장이 꼬꾸라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2023년 초에는 그걸 못 이기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SBB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를 못 내리겠지만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AI 투자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다.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는 더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추가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만큼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는 HBM4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도 조금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이 조금은 약간의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만큼 못 가겠지만 그래도 이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폭락을 하고 막 2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가능성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도표 하나 보시면요 2026년에는 이익 전망치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증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관세 전쟁도 없을 거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 경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온다면 조정이 올 만한 건덕지가 사실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그걸 커버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낙관적이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흥청망청 막 엄청나게 주식을 막 사고 팔고 막 폭등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상승을 하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M7 종목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IT 종목들의 그 S&P 500에서의 시총은 거의 한 9%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익 자체는 30 정도 되거든요. 30% 정도.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한 30% 정도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2026년도에 그 이익 성장치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미래의 성장은 지금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 성장하지 않는데 시총이 이익에 비해서 30% 정도가 더 프라이싱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향후에 성장한 것을 미리 프라이싱하는 거라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폭락이라는 건요 엄청난 과열시 오는 거고 지금 장이 막 엄청난 과열이 있는 그런 자고 나면 주식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아직 밈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몇 종목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과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몇 개 정도는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막 다 이거
너도 나도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민정세도 아닌 거고, 그래서 너무 먼저 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결이 있어요. 큰 물결이 있기도 하고 작은 물결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잔물결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익을 익히기도 전에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놔버리는 그런 케이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정이 좀 오게 되면은 마이너한 조정들 같은 경우는 좀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고점, 완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막 이런 그런 뭐랄까 객길 좀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마이너한 그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이제 버틸 줄 아는 그런 맷집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내의 산물이에요. 시장이 급등락을 하더라도 내 그 보유 주수, 주수를 물량을 털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홀딩하면서 이 시장의 상승을 갖고 가는 거, 이거 향유하는 거, 내가 수익이 30% 났다고 해서 이걸 빨리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진짜 뭐 10배거까지도 아니에요. 이게 50%, 100%, 200%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유혹들을,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진짜 돌부처 같은 그런 멘탈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맨날 30%씩만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면 언제 큰 돈을 법니까? 그리고 어중간하게 폭락에 대비한다고 해서 뭐 주식을 조금 팔아놓는다 막 이렇게 전략을 짜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떤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팔고 나서 또 주식이 또 날아가요. 그러면 또 포모 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 가격을 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선수가 아닌 이상 시장의 물결을 다 따라가면서 샀다, 여기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잔물결에서 이 트레이딩 하는 거는 이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4월달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 있잖아요. 놔두면 오른다. 놔둬보세요. 놔둬보시고 6개월 정도 뒤에 한번 봅시다. 지금 뭐 7월달 말인데 6개월이면 내년 1월이긴 하지만 일단 연말까지, 우리 연말까지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신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제가 4월달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4월달에도 6개월 뒤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주식을 마구 사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악플에 제가 시달리긴 했었지만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일본 이야기. 일본이 이제 드디어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잖아요. 미국 협정을 맺었는데 15%를 매겼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탈탈 털린 것 같아요. 왜냐면 5,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이 투자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토요타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5,500달러라는 돈이 거의 이제 75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일본 돈을 마구마구 쓸 수 있는 돈이 5,500달러예요. 이게 일본이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벌어내는 돈의 1년의 무역 흑자의 10배 정도 되는, 10년치 무역 흑자가 바로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본은 이번 무역 협정을 해서 털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세도 25%가 30%에서 이제 15%를 내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진짜 너무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영국은 10%잖아요. 근데 영국은 10%인데 일본은 15%.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당한 거죠, 당한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와,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돈을 털려야 되나, 이런 얘기 있는데, 미국에서는 4,000억 달라고 하잖아요. 4,000억 달러가 얼마냐, 이게 500조가 넘는 돈인데, 딱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외환보유고요. 이거를 다 미국이 먹겠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원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공장 같은 거 짓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5,500억 달러, 4,000억 달러 해서 9,5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잖아요. 이 1조 달러나 된 돈을 미국에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4,000억 달러 정도는 털리지 않겠나. 일본이 미국에서 얻어가는 그런 무역 흑자 규모랑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얻어가는 무역 흑자 규모, 이거를 이렇게 대충 비례해서 보게 되면 한 4,0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털릴 것 같게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프로핏이 딱 그 100% 정비례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우리 국고에서 이제 나가야 될 돈인데, 우리나라가 한 1년에 700조 정도의 그 재정 수입이, 그 예산 있잖아요. 정부 예산이. 근데 500조 이상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환보유고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외환보유고의 많은 부분이 또
미국 국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팔 수도 없잖아요. 팔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채를 또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금 펼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우리도 묻어가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꼬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에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보면 이 힘없는 나라들, 뭐 개독 같은 경우는 30~40%씩 막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좀 벌려야 됐어요. 너무 미국에만 기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중국에다가 기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정말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어젠가 어디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이 재정 흑자를 냈다. 이 이유는 그건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재정 흑자를 냈다. 이거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는 관세의 진심이었던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누가 짓습니까?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 공장 하나 안 짓고 이렇게 대타협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 짓고도 세금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도요타만큼 15%를 내야 될지 아니면 더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도요타는 지금 최상의 그 성과를 낸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대신 이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이제 피토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무튼 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관세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케이스는 딱 한 번이에요. 초반에 딱 한 번이,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가죠. 제가 1기 때도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었지, 그 뒤부터는 쭉 올라갔었다. 시장이 올라갔었다. 2018년, 17년, 18년, 19년 쭉 해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가 시장을 뭐 망가뜨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 8월 1일 날 결국에는 관세를 때리게 될 것이다. 타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8월 1일 날은 연장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연장에 대한 협상을 지금 베센트가 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또 연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관세가 더 이상 시장을 흔들기에는 쉽지 않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5월달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그거 빼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불황이 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살짝은 둔화되는 측면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둔화된다는 게 소프트하게 둔화가 되는 건지 하드하게 확 샤프하게 둔화가 된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지금 하강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막 경기 하향을 통해서 막 늘어난다는 게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 정도 선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세 전쟁이 시작한 게 4월달이고 4, 5, 6, 7 이렇게 왔지만 실업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을 300~400만 명씩 이렇게 막 매년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4,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3.5억이 돼요. 3.5억은 상당히 큰 거죠. 왜냐면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3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민이 확 줄게 되었지. 올해는 이민이 100만 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업률이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게다가 소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을 당하게 되잖아요. 전 5년째 실업자입니다. 실업자가 되게 되면은 회사 다닐 때보다는 그 지출의 그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죠. 회사 다닐 때는 명품도 막 엄청나게 사고, 해외 여행을 가도 막 호텔도 5성급에 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실업이 되게 되면 이게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견조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의 그런 경로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산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자산 효과로 인한 그런 소비의 촉진 효과, 이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누리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을 올려가지고 소비시장도 같이 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기업들이 지금 해고를 별로 안 해요. 왜냐면 팬데믹 때 너무 사람들 많이 잘랐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손이 모자라요. 리오프닝을 했는데 일손이 모자란 거죠. 인력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제가 2022년도에 미국 휴스턴에서 차를 사서 3개월 동안 미국의 그 절반에 달하는 줄을 2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면서 다 보고 다녔거든요. 2022년도에. 아마 3월부터 6월달까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어딜 가나 구인 광고, 이게 종이가 다 이제 붙어져 있는 거예요. 뭐 맥도날드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따로 제너럴, 뭐 백화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여행하면서 그냥 미국에 살아볼까, 일자리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일자리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 회사에 지원했었는데 물론 이제 떨어졌죠. 왜냐면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이기도 하고, 뭐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게다가 그냥 무비자로 여행 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비자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취업을 못했는데 하여튼 재미삼아서 한번 내봤던 기억이 나요. 이력서 옛날에 적어놓은 거를. 아무튼 그런 트라우마가 기업들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업률이 막 취소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미국에서 20대 때 1년 동안 뉴욕에 살기도 했었고 자주 미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미국의 나라가 되게 잘 살아요. 뭐 동부라든가 서부에는 그런 대도시권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이 뭐 아이오와라든가 몬태나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제가 다녔거든요. 미국의 그 나라 그 지도 보게 되면 절반을 딱 제가 다녔으니까 뭐 시골이든 대도시든 다 다녀본 거죠. 근데 보면은 참 미국의 나라가 잘 해놓고 살고 유복하고, 누구라도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물론 요즘에 노숙자 문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지역만 벗어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은 상당히 두텁고 이 사람들의 그 소비력이라는 게 상당히,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연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는 되잖아요. 3배.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뭐 150만 원 주고 핸드폰 하나 산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연봉이 3배니까. 그리고 은퇴자들도 상당히 잘 삽니다. 사회보장제도, 401k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은퇴자들이 아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상당히 부자도 있잖아요. 그 아래 세대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기 변동에 있어서 소비가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한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소비가 계속 견조해서 GDP가 유지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나라는 되게 항공모함 같은 그런 나라다. 그렇게 외부의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된 그런 경제 기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진짜 미국의 나라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돈이 많고 그 많은 돈들이 돌아가고 또 고금리라든가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 매력적인 그런 자산 시장들 때문에 해외에서 또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돈 싸들고 들어오잖아요. 이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경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다. 부침이 있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했던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올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사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자세히 보면은 그 예탁원에 나오는 자료 보면은 지금 사학개미가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187조예요. 잔고가.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매력적인 시장, 고퀄리티 시장을 한국인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다가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한 게 아니고 매수 상위가 막 고버스 막 이런 것들, 막 숏 레버리지 막 이런 것들, 똑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 좋은 시장에서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벌 회장 아들 딸내미의 그런 결혼식장 가서 뷔페가 음식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정크푸드만 먹고 있는 거야. 정크푸드. 아니 산에 진미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정크푸드를 먹습니까? 좋은 거 드셔야죠. 좋은 거. 축의금도 20만 원씩 냈을 텐데 좋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투기적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그런 투자에서의 그 DNA가 적은 게 아닌가. 아니면 이 투자의 역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그런 심리 하는 거 보면은 패턴을 보게 되면 중국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국인들이 상당히 투기적이거든요. 자,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인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 관련주, 코인 시장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2017년도에 테슬라 전기차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잘 세보진 않았지만 2017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8년 동안 반토막을 한 5번 났을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보게 되고.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은 쭉 우상향을 했었고, 테슬라는 2018년도쯤 기점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쭉쭉쭉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견조하게 매년 50만 대, 70만 대, 100만 대에서 150만 대, 160만 대 이렇게 쭉 올라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요동을. 이거 보게 되면은 주가라는 건 정말 주인을 맴돌고 있는 개 같은 코스톨라니의 개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주가는 상당히 격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견디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부를 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서 돈을 버시려면은 적어도 테슬라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었던 분들, 견뎌내면서 벌었던 분들, 자, 아까 맷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벌지, 이렇게 막 잔잔한 파도에 다 휩쓸려 다니면서 막 이걸 어떻게든 다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못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 멘탈이 강한 분들, 그리고 예전에 테슬라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만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체 투자자가 100명이라고 하게 되면 한 5명도 안 될 것 같다. 테슬라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돈 번 건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돈 번 거고,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왔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큐가 늘어야 된다.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 된다.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캐시플로우는 자동차 판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올해부터 특히. 그래서 이 큐가 늘려면은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거의 포기한 것 같고, 내년에 내년부터 모델 2 요게 이제 판매가 될 텐데, 근데 모델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달부터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도가 되고 한더라도 생선 지역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신상품을 개발해서 찍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량으로 안정된 품질로 쭉 나오게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해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2가 테슬라 매출과 이익에 결정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주려면은 올해는 거의 의미가 없고, 올해는 10만 대도 못 찍을 것 같고, 한 내년 정도가 돼야지, 내년 한 여름 이후가 돼야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는 호재의 그 공백이 조금 있는 편이야. 한 반년 정도는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으로는 주가는 오를 수 있죠. 근데 실적에 기여하려면은 올해까지는 힘들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 자국 내에서도 로보택시 허가가 난 주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워밍업 단계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자동차들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 3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이쁜 것 같은데, 이 모델 3도 이제 풀 체인지가 나와야죠. 이게 지금 거의 이제 8년 넘은 디자인인데, 물론 조금 페이스 리프트는 됐긴 했지만 지금 뭔가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주니퍼 같은 경우,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테슬라는 진짜 저는 이제 주주가 아니긴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식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거의 이제 전체 포트에서 20% 정도 차지했었어요. 10% 정도는 주식이었고 10% 정도는 레버리지였단 말이에요. 그건 3,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 20% 판단을 가지고 중형주로 많이 넘었습니다. 테크 중형주로 많이 넘어왔고요. 왜냐면 이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담화가 이제 크잖아요. 4조 달러, 3조 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2배가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을 더 사진 않았고, 대신에 중형주들, 아까 코인 관련된 종목들,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시총이 빅테크라고 하면 이제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좀 망가진 상태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몇십조 원짜리 그런 시총의 기업들이 몇백조 원으로 가는, 10배잖아요, 10배. 10배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면, 기업이 잘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주식들, 그렇게 이제 소형주, 중형주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살짝 리스키한 종목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밈주식 이런 걸 간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썰틴F 같은 거, 구루들의 투자 종목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과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분들이 잘하는 종목과 내가 잘하는 종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분들의 그런 위대한 포트폴리오를 카피해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이제 썰틴애플을 딱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절반 정도는 애플로 담아놓고, 또 나머지는 이것저것 다 사서 이렇게 코카콜라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쫙 깔아놓는 그런 스타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버핏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분들의 그런 투자 스타일은 굉장히 느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개하는 포트폴리오 시점이 한 달, 2달 전이잖아요. 왜냐면 매 분기 마지막 날 이런 정도의 그 기준을 갖고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근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예전 하원 의장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거를 제가 재밌게 봤는데,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20% 정도 되고, 구글이 13% 정도 되고, 그리고 뭐 팔로알토 넥터스 쭉 나왔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 대부분 테크 종목들이에요. 물론 이 낸시 펠로시 이분이 직접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남편분이 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토방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구글을 상당히 추천했었어요. 왜냐면 가장 안 올라온 종목이고, 근데 이 기업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고, 그래서 조금 더 사서 모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낸시 펠로시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은 중형주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빠르구나. 왜냐면 이 13F의 그 공개 시점이 지금 당장 아니라 몇 달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분들은 잘하는 분들이긴 하구나. 근데 이거를 보면 너무 늦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9월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중국 출장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리플들이 달려요.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리플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안 가본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언론에서 세뇌됐기 때문에 무조건 반중,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반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80년대 90년대로 딱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런 느낌 들어요. 예를 들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다라고 보신 분도 있는데,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3,000불이거든요. 우리나라 90년대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소비 수준은 보면은 그땐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이 더 세련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13,000불이면은 더 세련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더 트렌디하고. 그리고 중진국 중에서 13,000불이면은 굉장히 상위 클래스예요. 상위 클래스.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선진국이고, 13,000불이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고. 근데 이런 정도의 소득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은 상당히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는 건 그만큼 잘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3,000불 정도의 소득 수준인데 매년 5%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정말 대단한 거고, 제가 2018년도 이후에 중국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근래 다시 한번 가보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뭐 영상 같은 거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고, 이제는 가난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반만년 역사잖아요, 중국도. 근데 보면은 지금이 가장 중산층이 많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열심히 일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그 하나의 당 영도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실업률 때문에 뭐 말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일부의 일이고,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무신론도 그렇고 뭐 유물론도 그렇고 굉장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당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분열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뭐 촘스키 이런 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5개로 나눠지게 된다, 정말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곤고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고, 이게 추세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2026년, 27년 그때쯤에 전쟁이, 이제 대만 침공 전쟁이 지금 준비를 아주 착착착착 하고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똘똘 뭉치겠죠.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 대리전이긴 한데, 뭐 직접적인 전쟁일 수도 있겠죠. 거의 이제 직접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중국은 단합을 하겠죠. 네, 7월 말이고요. 더위 유념하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